파라과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공식 통계상 가장 적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입니다. 마추픽추와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몰려가는 관광 대륙에서 파라과이는 2024년에 공식 기준으로 단 1,061명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국경을 넘어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풍부한 문화와 발견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함께 파라과이의 놀라운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내륙 국가이지만 이 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동적인 해군 가운데 하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해군에는 3,000명이 넘는 인원과 군함, 초계정, 그리고 오래된 포선까지 있어서 파라과이 강과 파라나강을 따라 계속 순찰합니다. 이 배들은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라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으로 매일 강을 돌며 밀수를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데도 파라과이 해군은 매년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장교들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해군 전통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시절 파라과이는 지역 분쟁에서 큰 역할을 한 강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강들은 파라과이의 무역과 운송을 책임지는 생명줄이자 아르헨티나를 거쳐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간접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해군 장병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제복을 갖춰 입고 바다 하나 없는 나라에서 강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나갑니다. 세계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군사 현실입니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도심에는 담도 없고 높은 벽도 없으며 눈에 띄는 보안장치도 거의 없는 대통령궁이 있습니다. 1867년에 지어진 팔라시오 데 로페스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서 있습니다. 누구나 건물 바로 앞까지 걸어가 사진을 찍고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고 경비원들은 비디오 카메라만 들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궁전과 잘 가꿔진 정원은 파라과이 사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신뢰와 평온함의 수준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1537년에 세워진 아순시온은 몬테비도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을 모두 방문해 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곳의 오래된 도심은 조금은 방치된 느낌을 줍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적어도 이 구역만큼은 차량 정체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베이 6. 아순시온에서는 메일라 차카리타라는 동네에서 삶이 이어지는데 이곳은 경찰조차 자주 순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격전이 일어나나요? 네, 거의 매일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파벨라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는 약 5만 명이 불과 2제곱킬로미터 안에 모여 살아서 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동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라 차카리타라는 이름은 예전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카바에로 장군을 위해 일하며 작은 농장, 즉 차크라를 일구던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 차카리타에 들어가는 일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라 차카리타의 위치입니다. 낙인이 찍힌 이 동네는 정부 청사와 나라에서 처음 생긴 기차역을 비롯해 파라과이의 중요한 건물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과 매일 맞서야 합니다. 총격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흔하며 낮은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해마다 물에 잠깁니다. 그럼에도 이 공동체에서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다 시장 같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존과 성공이 함께 존재하며 가난과 기회에 대한 모든 통념을 뒤흔드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라 차카리타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위험할까요? 사람들은 내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곳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선 도둑이 있고 그 밖에도 총격전 같은 여러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파라과이의 파벨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동행입니다. 아래 댓글로 이곳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축복의 말을 남겨주세요. 이들에게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라과이의 날씨는 마치 이야기 속 장면처럼 믿기 어려운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동안 기온이 아침 8도에서 오후 45도까지 바뀌기도 하고 체감 온도가 50도에 이르는 날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더위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런 온도 변화와 함께 몇 시간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외투가 필요할 만큼 쌀쌀하게 시작했다가 점심 무렵에는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를 겪고 오후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저녁에는 다시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하루를 마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알려주세요. 휴대전화로 보고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삼국동맹 전쟁이던 1864년부터 1870년까지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약 60%에서 70%를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성인 남성의 최대 90%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이 비극은 성비를 극단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을 최대 20대 1까지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정부와 가톨릭 교회는 비공식적으로 일부 다처를 묵인했고 인구를 다시 늘리기 위해 사제들의 독신 서약까지 완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구 재앙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파라과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혼모와 법적 혼인 없이 동거하는 커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성들은 농사와 장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 성 역할이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과 달리 파라과이 여성들은 역사적 필요 때문에 더 큰 자율성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파라과이에서도 가족 구조, 여성의 정치와 비즈니스 참여,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 이 유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 모습은 이웃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매일 수천 명이 메르카도 세이라는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이곳은 남아메리카에서 위조 상품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단순한 작은 암시장이 아니라 웬만한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을 거의 모두 찾을 수 있는 거대한 상업지대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시장이 매우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조 명품을 파는 가판대,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아순시온,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더라도 메르카도사에 오면 다시 사올 수 있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미국에서 $50 하는 디자이너 속옷이 이곳에서는 $10 안팎에 팔리고 겉보기에는 진품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고급 시계 모조품도 $46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품질이 워낙 좋아서 오랫동안 물건을 보아온 사람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파라과이 경제의 더 큰 단면을 보여줍니다. 파라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공식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업이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제도 바깥에서 운영됩니다. 길거리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상부터 먼 상한 지역에서 나와 손으로 짠 전통 직물을 들고 와 인도와 공원에서 판매하는 원주민들까지 일상 곳곳에서 이런 비공식 경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파라과이의 분위기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파라과이의 한 경기가 거대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이 사건은 파라과이 스포츠 문화가 얼마나 뜨겁고 감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는 추가 시간에 생긴 단순한 스로인 판정 시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벤치에 있던 파라과이의 후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까지 뛰어들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격해진 분위기와 감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뒤엉키며 경기장은 긴장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거친 싸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열기가 파라과이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회적 의식을 함께합니다. 테레레라고 불리는 차가운 허브차는 하나의 공용 컵에 담아 돌려 마시는 음료인데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파라과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근본적인 문화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마테와 달리 테레레는 찬물을 사용하고 목이나 위,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단순한 청량감을 주는 약초를 섞어 마십니다. 이 의식은 우정의 날이 되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축제입니다. 도심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고기를 굽고 맥주를 나누며 당연히 테레레를 함께 마십니다. 파라과이 맥주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도수가 세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다고들 말합니다. 이날의 음식 문화도 눈에 띕니다. 파야과, 벨루텐, 카사바로 만든 만두 같은 전통 음식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맛보기 힘든 독특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코시도는 마시마테와 정말 비슷합니다. 작은 과자를 함께 내어주는데 보통은 그 과자를 조금씩 부셔서 컵에 넣어 적셔 먹으며 즐깁니다. 종종 코시도 안에 이미 부순 과자가 가득 담겨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을 사람들이 유명한 티티라고 부릅니다. 푸드코트도 인상적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고급 매장들이 입점해 있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 역시 눈에 띄게 세련되고 멋진 분위기를 풍깁니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에서 보기 힘든 방식으로 세계적인 미의 기준에 도전합니다. 이 나라에는 체격이 큰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미스 고르디타라는 미인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최소 100kg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나 학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벤트나 홍보용 행사가 아니라 풍만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당당히 인정하고 과체중을 이유로 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진지한 대회입니다. 이 미인 대회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고 많은 미인 선발 대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좁은 미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시에 파라과이의 건강 현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인구의 약 6%가 과체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대회는 문화적 축제이면서 더 넓은 보건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회가 파라과이 사회 전반에서 점점 더 큰 존중과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몸을 가진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여기며 여성은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외부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화적 태도를 이 대회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찌는 듯이 더운 그란차코 지역에서는 여름 기온이 자주 화씨 11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독일어를 쓰는 5만 명도 안 되는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파라과이 전체 유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27년에 도착한 1,800명. 남짓의 독일계 러시아 이주민 후손들이 거의 사막에 가까웠던 땅을 남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업지대 가운데 하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와 로마 플라타 같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플라우트 디치 방언을 쓰고 존 디어 트랙터를 몰며 해마다 50cm도 되지 않는 비를 버티기 위해 고급 점적 관계 장치를 이용해 초원을 푸르게 유지합니다. 붉은 벽돌집과 뾰족한 지붕의 교회가 늘어선 독일식 건축물이 아리조나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 속에 서 있는 모습은 눈에 강하게 남습니다. 여성들은 긴 치마를 입고 남성들은 페도라를 쓰며 한 세기 넘게 거의 변하지 않은 이른 새벽 예배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공동체가 학교와 병원, 은행까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안에 독립적인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방문객들은 홈스테이에 참여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젖소를 돌보고 꿀을 바른 검은 빵을 먹고 1만 2천 마리의 소떼가 약 5km 길이의 붉은 흙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약 1마일 길이의 우정의 다리를 건너 브라질에서 시우다드 델 에스테로 들어오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면세 쇼핑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이 도시는 해마다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하지만 합법적인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국제 여행자들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큰 합법 벼룩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모습은 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는 마이애미의 벼룩시장을 떠올리게 하지만 상점 대부분이 정식 서류와 보증서를 갖춘 합법적인 사업체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매력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거리 안에서 아이폰을 사고 치즈가 가득한 파라과이식 빵치파를 뜨끈하게 먹고 조금만 걸으면 브라질식 바비큐와 아르헨티나식 엠파나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였던 이타이프 댐도 차로 약 20분 거리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국토의 거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5%도 살지 않는 그란 차코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생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인페르노 베르데, 즉 초록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지역은 여름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들고 긴 건기가 이어져 일반적인 농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험한 땅은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유전 소문을 두고 싸웠던 차코 전쟁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은 전투가 아니라 질병과 혹독한 자연 환경 때문에 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차코는 미주 대륙에서 가장 외딴 험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와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목축업자, 메노나이트 정착민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조건 속에서 생활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대 문명을 피하고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오로 같은 마지막 미접촉 부족도 남아있습니다. 차코의 고립은 워낙 극단적이라 넓은 구역은 아직도 제대로 지도에 기록되지 않았고 서방우에서 가장 적게 탐험된 땅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제규어와 거대한 아르마딜로, 수많은 새까지 품은 놀라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생 겪지 않을 도전에 매일 맞서며 인간의 적응력과 버티는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거의 매일 국가 전력의 100% 가까이를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그 대부분을 이웃 나라에 수출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공동 소유한 이타이프 댐은 파라과이 전체를 여러 번 돌려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지만 파라과이는 그 지분 가운데 약 1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브라질에 판매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함께 운영하는 야세레타 댐까지 더하면 파라과이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저렴한 전기 요금을 누리며 국가 전력망 전체가 거의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가는 드문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파라과이는 수십 년 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맺은 계약이 자국에 불리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surplus 전기를 훨씬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특히 브라질과의 조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타이프 댐 계약이 재검토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파라과이 경제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수력 자원을 잘 관리한다면 파라과이는 에너지 기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실은 오늘도 파라과이 곳곳의 작업실과 가정에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과라니어로 거미줄을 뜻하는 냔두티는 남미 공예 가운데 가장 로맨틱한 기원을 가진 예술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한 원주민 청년이 추장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추장이 진짜 고유하고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숲속을 헤매며 영감을 찾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실망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거미가 섬세한 거미줄을 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 복잡한 무늬의 망사 같은 레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은 이 독창적인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라과이 장인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며 한 조각의 냔두티 레이스를 완성하는 데 22일에서 한 달가량을 쏟습니다. 한 작품 가격은 대략 $50 정도이며 값은 온전히 작업에 들어간 시간과 정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교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집중력과 오랜 연습이 필요하고 기술은 주로 여성 장인들을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파라과이의 수많은 여성이 매일 실과 바늘을 손에 쥐고 거미줄처럼 섬세한 무늬를 짜며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사랑이 낳은 창의성과 문화의 이어짐을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5가지 이야기는 왜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다 없는 나라의 해군부터 울타리 없는 대통령궁, 극단적인 날씨와 오래된 수공예까지 파라과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험을 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축제날이나 관광 행사가 아니라 결백만 명 파라과이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복사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량 관광에서 벗어나 있었던 덕분에 파라과이는 다른 나라에서 사라지거나 상업화된 문화와 전통을 여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테레레를 나누어 마시는 순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합법 벼룩시장에서의 쇼핑, 사막 같은 더위 속에서 번영을 이룬 메노나이트 마을을 바라보는 경험까지, 파라과이는 현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직접 파라과이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남미의 덜 알려진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이 채널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